60년 전 12월 김포공항, 파독광부 123명이 창도에 올랐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8,000km 떨어진 이국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하 1km 탄광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막장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굴릭아홉은 광산에서 인사입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1963년 광부 120여 명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독일에 파견된 근로자는 약 2만 명에 이릅니다. 어려운 시절에 빛이 되어준 사람들, 이젠 주름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이역만리 독일에서 약 2만 명의 광부와 간호사분들이 보내온 외화를 종잣돈으로 삼아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곧 우리나라의 현대사였습니다. 이들을 기리는 전시회도 지난달 경기도 구리시에서 열렸습니다. 회화와 팝 아트, 조형물, 설치 미술 작품 등 60여 편의 작품은 파독 근로자를 소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NGO 단체가 기획한 전시회로 27명의 작가가 참여해 파독 근로자의 아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예술로 구현해 냈습니다. 과거에 엄마, 아빠,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미래 세대한테 너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역사를 알았을 때 그 다음에 감사함이 생기고. 까만 색깔 봐도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는 막장, 우리가 1000m, 지하 1000m 땅속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수평으로 1000m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막장에서 우리가 램프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한 2, 3m 밖에 앞에 보이지 않아요. 1963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 정도였고 당시 우리나라의 연간 총수출액은 $1억 달러도 채 안 됐습니다. 반면 파독 근로자들이 10년에 걸쳐 고국에 송금한 돈은 $1억 164만 달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도민,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의 저런 현안들을 진단하는 KBS 인사이드 경인의 이현진입니다. 해를 넘기기는 했지만 지난달 21일이 우리나라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지 꼭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외국의 무상 지원이 없이는 먹고 사는 것 자체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지금의 독일이죠. 소독과 근로자 채용 협정을 맺고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 사이에 공식적으로만 18,899명의 근로자들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총생산이 약 80억 달러 수준이었던 당시에 독일로 파견됐던 근로자들은 평균 1,200달러를 고국의 가족들에게 송금했습니다. 외화 획득과 국내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파견 근로. 학계에서는 당시 파견 근로자들이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향후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데도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파독 근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춘동 한국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연합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간호조무사로 독일에 가셔서 정착하신 홍영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파독 근로의 의미를 예술로 대중에게 알리고 계신 심성희 한국화 작가
멀리 전북 부안에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몇 살 때 이렇게 독일로 가신 저는 겁니까? 우리 선진보다도 좀 늦게 갔습니다. 그때 독일 갈 수 있는 자격이 20살부터 35살까지였습니다. 네, 저는 35살 마지막 늦게 진짜 가셨는데 늦게 갔습니다. 저는 그때 3남매 얘들 제일 큰 애가 5살, 그 다음에 3살, 1살, 3남매를 나눴고 독일을 갔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 독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까? 그때 저도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농사 짓고 저 집에서 또 농사 겸해서 조그마한 종묘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약, 씨앗, 비누, 파이프, 농촌에 관련된 농자재 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었어요. 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독일을 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한국에 송금을 해서 이제 한국 와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3년을 마치고 77년 9월 달에 가가지고 81년 12월 달에 귀국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에 이제 독일 파견 근로자를 선발하면 경쟁률이 굉장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 한 500명 모집하면은 4만 5천 명 정도. 4만 5천 명도. 예,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 1차에 떨어졌어요. 1차에 떨어졌는데 예비 후보로 있다가 3개월 후에 해외개발공사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다시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독일로 이제 가셨던 근로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5년여간에 거의 2만 명 가까운 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뭐 그렇게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뭐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물론 국가적 차원이 뭐 대단합니다. 뭐 이를 형용할 수 없죠. 그 당시 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뭐 제대로 뭐 공장이 있습니까? 뭐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몸으로 떼어서 그 한 푼 두 푼 모은 달러가 참 고국에서는 큰 힘이 됐죠.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독일로 돈 벌러 갔기 때문에 그 흔한 맥주, 독일의 흔한 맥주 한 잔도 안 먹고 왔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물론 많이 먹었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저는 내가 이왕에 돈 벌러 갔으니까 네. 좀 경제적인 이득을 이야기해 왔으니까 술 먹고 말고 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술 먹는 걸 좋아하지 않고 술 담배 저는 원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만 하셨군요. 가셔서. 예, 그래서 일만. 네, 독일 사람들이 이 하기 싫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쉬는 시간도 없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독일 파견을 결정하고요. 이 독일로부터 1억 5천만 마르크, 당시 환율로 3,700만 달러를 유상 원조받았고요. 결국은 이 돈이 우리 경부고속도로 또 포항제철 건설의 종잣돈이 됐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 선생님도 이제 이 독일에 가셔서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홍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독일에 가시게 됐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26살에 혼자 되셨어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때 나이가 만으로 6살,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고요. 제 동생은 2살, 만으로 2살이었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마지막 월급을 타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이발소, 뭐 막걸리집 그런데 다 외상으로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갖고 나니까요.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긴 하잖아요. 어린애들은 어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동대문 시장에 가셔갖고 진짜 도매로 뭐 내복이니 뭐 한복이니 그런 거 사오셔서 제가 기억에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갖고 그걸 사오셔갖고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셨어요.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요. 그런 저기서 어머니를 좀 돕겠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기회가 좋아져갖고 보험회사 들어가서 조금 형편이 피긴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돈을 좀 벌어갖고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도와주겠다. 그런 계기로 가고 또 제가 저기 한 거는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네.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주 공부에 그냥 아주 욕망이 컸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딸이라 못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네. 돈 버는 학교에 가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울었어요. 집에 와서 막 울고 뭐 성적 좋다는 선생님한테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어느 세계 어느 나라도 가서 돈을 벌어갖고 열심히 돈 벌어 공부를 하겠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 계기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 가시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증. 그래갖고 저는 그 전에 생기기를 수도 간호보조학원이라고 그 전에는 간호보조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조무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네네.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제가 부평에 살으니까 서울역 앞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신청을 했어요. 1기로. 그래갖고 졸업 1년 하고 국가고시에 붙었죠. 그래가지고 자격증 내고 있는데 암만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는 막 이제 거진 독일에서도 자기 나라 사람으로 간호사가 좀 많이 찰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74년 11월 12일 날 떠났는데 75년 1월 하고 언제 한 번 하고 끝냈어요. 없어졌어요. 독일에 가는 거.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네. 자, 홍영수 선생님, 말씀을 드려봤고, 당시만 해도 이제 다들 이제 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 거기서 보내온 돈이 실제로 이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많은 도움이 됐죠. 제 동생이 그때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걔는 처음부터도 컴퓨터 그때 생겨날 때거든요. 컴퓨터 학원비를 제가 다 댔어요. 대학 등록금도 되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조금 형편이 폈죠. 처음에는 너무 가난해갖고 또 쟤는데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셔갖고 조그만 집도 한 채 사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결국은 그래도 독일 가셔서 동생들 공부도 시키시고 네. 또 집도 장만하시고 이게 네. 다 밑거름이 됐군요. 네. 자, 작가님. 사실은 이제 이 두 분께서 고생하실 때쯤에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약간 이제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파독 근로에 대해서 어떤 뭐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70년대 초반에 부안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작은아버지도 해외 파견 근로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려서부터 주변 어르신들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해외 파견 근로를 많이 나갔다고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이제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구리 전시회를 기획한 아트메모리 조직위원회와 서포터즈 이름의 그 도움으로 저희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파독 광부 간호사라는 주제로 작품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실 이번에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의 그런 의미와 그 뜻, 숭고한 그런 헌신, 땀 이런 것들을 작품에 담아내어 제대로 된 작품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기획해서 참석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주제가 주제인 만큼 참여한 작가분들의 작품 하나하나 많은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작품들이 전시됐습니까? 이번 작품 진행한 그 테마가 그 파독 근로 60주년 기념 아트 메모리전이에요. 담묘이라는 여성 작가
관객들이 참석을 해서 총 27명이 6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정말 많은 의미를 담았는데, 사실 이번 전시회 뜻하지 않게 백경현 구리시 시장님께서 참석 중간에 오셔서 저희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곳에서 그 의미를 되새겨 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었는데, 정말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교적 좀 늦은 나이에 가족들 다 고국에 두고 가셨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니까 뭐 이렇게 고생할 거는 알고 가셨을 텐데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실제로 막상 가보니까 일단 부모 형제가 그립고 또는 처자식이 그립고, 그것보다는 막장이 너무나 내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습니다.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상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렇게 1000m 이상 갈 줄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지하로 1000m 예. 밑으로 갔다는 거. 지하 말씀이죠? 1000m 수직 1000m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가지고 수평으로 또 1000m를 또 걸어서 갑니다. 수평 게 2000m인데 지열이 네. 35도 40도입니다. 땅속에 캄캄합니다. 거기서 내 혼자 내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램프 끼고 3, 4m 밖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들이 그걸 막자로 하죠. 막장에서 그 일을 우리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실에서, 또 우리가 그 갈 목적은 우리나라에 애아를 보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이 거기서 그냥 북돋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다행히도 제가 벌어놓은 돈 우리 집에서 조금만 구멍가기로 했고,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한 푼 두 푼 다 모아놨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 간호사들은 그때 한국에 한 가정에 애들이 5, 6명입니다. 네. 식구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무려 7, 8명, 심지어 10명이 가까운 식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부 간호사들은 돈 보내면 간신히 한 달 먹을 것 놔두고 다 고국으로 버립니다. 고국으로. 그럼 고국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일단 먹여야 되지, 네. 학교 보내야 되지,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돈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분들이 독일에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올라니까 이미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당시 저는 3, 4년만 근무하고 한국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그런 대로 터전을 잡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독일에서 계속 돈 벌어야 그때 그 상태는 내가 여기서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서 고국에 보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10년, 20년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고국에서는 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독일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독일에서 가장 어려운 극빈자로 지금 전화하고 말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오고 싶은데, 한국에 오고 싶은데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조카들밖에 없어요. 실제 가장 어렵게 해서, 물론 독일에서 잘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독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강부 간호사들이 어렵게 사는데 한국에 오고 싶은데 올 수도 없는 이런 절박한 심정에 놓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 선생님, 그 영화 국제시장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주인공 영자 역할을 하는 김윤지 씨가 이 네. 간호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면서 많이 우셨었을 것 같아요.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어떤 생각들이 주로 나셨어요? 영화 보시면서? 영화 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저 여러 사람이 다 어느 간호사들은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그랬지만 저희 간호조무사들은요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짜리잖아요. 1년 배웠으니까 간호사들이 조금 좀 높은 범위 뭐 네네네. 수술실에 환자를 데려간다든지 그럼 우리는 청소, 환자를 씻기기, 중환자실 같은 환자들 씻기기, 밥 먹이기, 기저귀 갈기 뭐 그런 거 환자 먹이기 그런 거 수영 깎아주기 막 아주 그런 노동일만 한 거예요. 노동만 했는데 특히 또 외국 그 유럽 사람 환자들은 커요. 체구가 크니까 80kg, 100kg, 120kg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구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약에 중환자실 그 전에 제가 한 병동은 조그만 병원이라 중환자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 중환자 환자랑 남자 내과 병동 가서 제가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 중환자랑 또 그냥 내과 환자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환자는 다 해줘야 돼요. 다. 그리고 하루 근무하고 집에 들어오면 온몸이 쑤시고 막 어깨 결리고 뭐 허리 결리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 날은 또 일하러 나가야 돼요. 그럼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젊은 나이에 이제 가셔가지고 네네. 아주 제대로 그 일주일에 며칠을 그럼 일하시는 겁니까? 일주일에 저희는 처음에 간호조무사로 일할 때는요. 일주일 닷새 일을 해요. 닷새 일을 하고 닷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닷새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일을 해요. 그다음 주일에는 2주일에 한 번씩 노는 거예요. 주말에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이제 3교대로 교대에서 하잖아요. 그럼 네. 6시에 근무를 나가면 2시면 끝나고 와요. 그다음에 2시부터 저녁 근무 9시까지 오고 가끔씩 또 밤근무를 해야 됐어요. 그럼 9시에 와갖고 그다음 날 아침까지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만약에 병동에 30명 환자면은 혼자 해야 돼요. 밤근무는. 그럼 별 사람 다 있어요. 뭐 정신 들어갖고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에 뭐 변 다 받아내는 사람에 뭐 진짜 많아요. 그렇게 병이 났어요. 병이 날 정도 그렇게 힘들어갖고 직업병이 걸렸어요. 제가. 힘드실 때 어떤 부분에 의지해가지고 좀 견디고 하셨습니까? 돈 벌어갖고 공부해야 되니까요. 저는 진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뭐 의지했죠.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내고 연장을 했어요. 저는 아주 계획을 하고 간 사람이라 그러셨군요. 연장을 했어요. 3년을 우리가 계약을 하고 갔잖아요. 그 3년 되기 조금 전에 우리 병원장이 각자 간호사들을 부르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보니까 이 서류에 예스노가 야나인이지 그 적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연장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벌써 다 물어봐서 그 스타트존십에서 그러니까 병동의 그 수간호사한테 물어보고 얼만큼 일 잘하냐, 얼만큼 독일어 할 줄 아냐, 의사들한테 다 물어봐서 예스노로 다 찍어놨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보니까요. 그리고 묻길래 3년 있다 한국으로 가겠냐 아니면 더 연장하고 얼른 연장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연장이 됐어요. 자, 우리 국제시장의 이 영자 이분은 어쨌든 고생하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홍 선생님은 독일에 남으셨어요. 남았죠. 어떤 이유 때문에 독일에 예, 남으시게 공부를 됐어요? 더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공부를 더 하고 또 결혼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의대를 가고 싶어서 제가 이제 뮌스터는 중부지방이에요. 네. 그래서 중부지방 그런 것도 유명한 도시예요. 뮌스터는 대학 도시로 그러고 엘레간트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급 도시, 뭐 아주 뭐 이렇게 초라하지 않고 그런 도시인데 거기 빌헬름스 우니버시티라고 그 대학이 있는데 거기 신청을 하니까는 저희 아비투어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는 12년이잖아요. 네. 근데 독일은 13년입니다. 근데 12년짜리도 있어요. 직업학교 가는 사람은 뭐 10년에 나오고 하프트슐레, 뭐 레알슐레 그렇게 이름 지어갖고 그리고 김나지움 13년을 마쳐야지. 그리고 아비투어라는 저기를 성적을 해야 돼. 성적 시험을 봐갖고 점수에 따라서 이제 내가 뭐 의대 가고 싶으면 의대는 아주 점수가 좋아야 되고. 네. 그리고 법대 같은 데도 좀 좋고. 그리고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12년짜리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인천 여상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돈 없다고 돈 벌려고 그래서. 네. 내가 막 울면서 갔어요. 그래서 자 물어보니까는 펄크스 호흡슐레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른 돼 갖고 밤 학교예요. 그러니까 야간 학교. 네네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가서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3년을 마쳐야지
13년 나온 그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13년. 네. 그래갖고 또 이제 의대를 가갖고는 또 성적도 좋아야 되고 의대를 가갖고는 6년 또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2번을 그 시작을 했는데 못했어요. 네.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결혼도 했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래도 못 버려서 그 학교, 그 빌헬름스 우니버시테도 거기서 하는 방사선사 네. 학교 있어요. 지금은 3년 됐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대죠, 전문대. 그래서 2년짜리를 나왔는데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거기 바로 신청을 하니까요. 대학 교수님이 부르더라고요. 독일어 실력이 있어야지만 허락이 나오는 거예요. 독일어로 네. 다 해니까요. 그래서 막 별걸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욕심이 많아갖고 사전을 들고 다녀서 사전이 걸레처럼 됐어요. 그냥 네. 무조건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단어. 그리고 독일 가갖고 2주일 있다가 룩셈부르크 버스 타고 갔어요. 2주 후에. 그럼 막 그렇게 물고 다녀요. 그러니까 다 물어보시더니 따봉 딱 허락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18살, 19살 된 금방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36살이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서. 36살 했더랬어요. 시작할 때가. 그리고 결혼도 했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12번도 그만둘까 그러다 시작해놓은 건 해야지. 내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밤에 가족들 다 앉아 밥해서 다 먹여놓고 저는 밤에 공부하는 거예요. 새벽 3, 4시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데 있잖아요. 독일 이 문제가 하나에 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는데 독일어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네. 그걸 잘 읽어야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독일 애들은 옆에서 보니까 금방 읽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3배만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화학이랑 물리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상업학에서는 그런 거 안 배웠어요. 부기 그런 걸 배웠죠. 그래서 그걸 못 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앉아갖고 9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시험 봤는데 딱 그러니까 수우죠.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엑사민 할 때는 50명 시작했는데 14명인가 그렇게 붙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붙었어요. 제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근무를 했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면 환자들이 무거워서 대기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방사선사로 됐어요. 그걸로 일하시고. 근무를 쭉 처음에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1984년까지 하다가 4년부터 6년까지 엑사민 따고 그 뒤부터는 시립병원으로 가서 큰 병원으로 가서 방사선사. 근무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기 근무를 많이 했어요. 저는 대기 근무는 24시간 하는 근무입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혼자예요. 그 대신 네. 혼자면 어느 때 비 오고 그럴 때는 많이 다치는 환자가 오니까 하루에 한 30명, 40명 올 때도 있어요. 계속 엑스레이 찍어서 보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번 넘어져갖고 여기 이렇게 못 들었잖아요. 지금은 정년퇴직하신 거죠? 했죠. 77살인데. 네네네. 자, 심성희 작가님. 네. 참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정말 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작품 만드시고 또 전시하실 때 그 모티브는 주로 어디서 이렇게 얻으셨습니까? 이번 전시회 기획이 파독 60주년 기념 전시회다 보니 이제 파독 간호사와 강부를 주제로 해서 모티브를 삼아서 이번에 작품을 준비했어요. 저희 그 투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소속돼 있는 예술인들 13분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른 작가들과 함께 서로 이 테마를 가지고 많은 다양한 작품을 준비했는데 워낙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뭐 한지 부채, 조소, 금속공예, 한지, 서양화, 뭐 민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오로지 한 주제 파독이라는 작품 하나를 주제로 해서 아마 이번에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 전시된 작품들 보면은 부채 같은 경우는 특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 방화선 선생님께서 네. 부채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광부들의 그리고 간호사가 파견 나갔던 그 장면을 이제 저와 콜라보를 해서 연출해서 그리고 설치 작품으로도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발전이 초석이 되었던 배경우 박사님의 초상화를 도판, 도자기로 구원해서 그린 초상화고 수채화로서 작품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 광부하고 간호사를 기리는 목조각으로 장승을 만들어서 간호여장군, 그 광부 대장군의 그런 의미를 담은 것도 있고, 금속공예에서는 그분들의 그런 석탄이나 이런 것을 깨우면서 그 속에 그 찾아가는 희망을 찾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금속공예, 네. 그다음에 뭐 별을 캐는 광부, 그리고 그다음에 민화, 이런 작품들이 이번에 많이 오로지 그 한 주제만 가지고 작품을 선보였었는데, 작가들도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정말 좀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대요. 이렇게 한 작품을 가지고 모든 작가의 분야의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전시한 게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좀 이색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다들 이색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산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부리전으로 이어왔잖아요. 이게 3차, 4차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니까 작가들이 되게 이 진행이 깊어질수록 파독의 의미를 그만큼 많이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가슴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겠다고 시작한 것이 이번에 이제 의미가 막 가슴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단단해지기까지 그 초석이 된 이 파독 광부 간호사들의 그런 노력과 헌신, 그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회장님, 이게 뭐 이제 전시회도 하고 뭐 어쨌든 이 의미를 되새기려는 작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활발해지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어쨌든 63년부터 77년까지 이제 15년 동안 사실은 이 독일에 광부 또 간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가셨는데 2만 명 정도가 이제 일하러 가셨고요. 공식적으로만. 자, 이분들 중에서 현재 이제 이 파독 근로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국내로 귀국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독일 현지에 남아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대충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강보 간호사가 60년 전에 전부 77도까지 약 한 2만여 명 갔다 오고 그렇게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부처에 따라서 2만 명 중에서 반 정도는 독일을 구라파에 생활하시고 또 미국, 영국을 다 가시고 반 정도는 귀국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반반 정도. 네, 반반 이렇게. 정도. 네네. 네, 반반 정도로 귀국했는데 실제 우리가 2만 명인데 우리 강부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따지면 3명은 보통 저도 얘들이 셋입니다. 네. 셋인데 한 세계적으로 지금 그 강부 1세대들이 1세대 그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라파, 유럽 또 저기 미국, 카나다 가서 그 한인의 구성을 이분들이 제일 먼저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 한인 사회에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강부 간호사들이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지금 한 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이미 또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매년 지금 우리 회원들이 약 한 10여 명 이상 돌아가시고 작년에도 한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회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작년 2022년도에 제1진, 제1차 1963년 12월 21일 날 독일로 제1차 가신 분들이 첫 비행기입니다. 네. 124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생존자가 몇 명인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123, 우리 회원으로 접수한 사람만 한해서 확인해 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8명, 8명. 지금 8분만 8분만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시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전국이 흩어졌는데 제가 우리 파돈 연합회 사무실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기념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4명만 참석하시고 4명은 부산의 대구에 몸이 아파서 가고는 싶은데 이미 85, 80, 또 85세, 90세가 가까우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양료원에 계시고 또 어떤 분이 병원에 계시고 우리 협회로 실제 걸어서 나오신 분들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 8명에 대해서 뭐
제가 기념으로 행운의 열쇠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증정을 했습니다. 왜냐, 일진 그분들이 독일에 가서 성실하게 근무했기에 우리 후손들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진 그분들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진 선배들 지금도 항상 고맙게 생각한 것이 그분들이 아니었으라면 우리 후손들이 갈 수 없었다. 이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기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파독연합회는 후속 인원 충원이 중단된 그 독특한 조직입니다. 그렇죠. 예. 인원 충원이 중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조직을 갈고 닦고 기름칠해서 우리가 연명할 수밖에 없는데 참 이런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가 지난번에 구리 아트 메모리 그 막장을 작품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막장 현실을 그대로 그분들의 막장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상상으로만 막장을 그려놨더라고. 내가 거기서 참 내 마음부터 찡했는데 우리들은 우리 세대 젊은 세대들은 그것도 그 일도 국가에서 주는 마지막 선택이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냐? 애화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애화를 벌기 위해서 물론 내 스스로를 위해서 갔습니다만 고국에 애화를 보내야 되는 그 사명감 때문에 몸이 아파도 참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 10월이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도 한 250분 정도 파독 근로자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회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소감은 어떻던가요?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에 온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독 강부 간호사들 위한 그런 조촐한 행사, 한국에서 대통령께서 친히 초청한 정부 측의 정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우리 강부 간호사들을 위한 그 오찬을 베풀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을 꽃피운 그대라는 현수막을 걸고 그 앞에서 대통령님께서 강부 간호사, 조무사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희생과 봉사, 헌신은 국가에서 보살필 때가 왔다.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은 감동과 감격에서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전에 정치인들, 전 대통령님께서도 말은 여러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행사장 있을 때마다 그 말은 자주 했어요. 애국자라고. 그러나 직접 우리를 초청해서 저희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국가가 여러분들을 모실 차례가 왔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저희들은 지금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파독 광부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요. 지난 2020년에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홍 선생님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특히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저기 파독 강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분들은 자기들이 진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생활할 거 아주 빵쪼가리 먹으면서 생활할 거만 남겨놓고 다 보냈습니다. 다 저기 부모 형제들한테 보내면 형제들이 많은 사람도 있고 다 공부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계신 분들은 더군다나 독거노인도 많이 생기시고 몸이 많이 아프신 분도 많이 생기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본인들은 빈곤합니다. 진짜 여기로 다 보냈기 때문에 빈곤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치료비라도 좀 정부에서 해주면 치료비. 아프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진짜 너무 많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치료비라도 해주면 그래도 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고선 희망을 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를 여지까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 계신 분도 많아요. 독일에서 아직. 근데 그분들이 진짜 부모들이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 오면 돈이 없잖아요. 다 열로 보내고.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이 그리워서 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고 싶어도 계속 오면 호텔비를 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비행기값도 없어요.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 숙박이라도 조금이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고, 알겠습니다. 좀 치료하면은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들이 성과를 거뒀구나 그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자, 회장님은 뭐 이게 단체를 지금 이끌고 계시니까 이런저런 요구들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정부 지원을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활동 계획들 갖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파독 특별법이 2022년도에 통과는 됐습니다. 우리가 파독 근로복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국회에다가 저희들이 상신하기를 우리 회원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니까 생활 환경도 힘들고 병 들고 집 주거도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국회에다 상신할 때는 생활비 지원, 의료보험 지원, 주거복지 그리고 기념관, 기념탑 이것 좀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법 원안을 국회에다가 상정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통과될 때는 우리 절실히 필요했던 의료보험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복지는 싹 빠지고 기념관, 기념탑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해주겠다고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 이 법안만 통과됐는데 이 법안도 시행령이 없는 특별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 뭣도 모르고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기념관, 기념탑을 지어주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구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네.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이 과정에 파독 강북 간호사 기념탑이나 기념관을 유치하면은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우리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가서 딱 특별법 통과됐다고 그래서 특별법 보니까 시행령이 없는 특별법은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손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다시 개정안을 2022년 작년에 국회에 냈어요. 개정안을 네. 다시 의료보험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복지 이걸 다시 원안을 복원시켜서 개정안을 내놨는데 지금 국회에 그대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돼요. 네. 우리가 뭐 죄인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한국하고 독일하고 협정해서 우리가 독일을 갔습니다. 우리는 중동 근로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파독 광부는 독일과 한국하고 협정해서 의무 3년, 4년, 5년 마치고 왔는데 그것이 뭐 죄입니까? 파독 광부들은 산재보험회사에서 접근도 못해요. 이런 부조리, 이런 좀 불편한 법은 고쳐서 우리가 남은 기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좀 참작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참 청춘을 이렇게 바치셨는데 요즘 세대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즘 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저 은행에 갔더니요. 저번에 은행에 갔더니 파독 그게 뭐예요? 파독 가서 아무도 못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게 뭐예요? 그래 조금 설명해 줬더니 그래요? 전혀 모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도 정말 다 알려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뭐
그런 맨날 뭐 무슨 애국자라고 그런 말만 있지 그들 아무도 우리가 지금 다 죽고 나면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그런 파독 간호사가 있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역사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 이제 심 작가께서도 이제 이 작품 활동하시면서 많은 파독 그 광부 또 간호사분들 만나보셨을 텐데 이분들의 삶과 의미를 작품으로 담아내는 작가로서 오늘 느낀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찌 보면 그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에서 그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를 가지고 너무나 고되고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그 역경을 헤쳐서 그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분들의 그 삶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의 이런 그런 삶의 여유를 아마 가질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 저희 그 윗세대 어른들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저희의 지붕이 되었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분들의 그런 뜻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저희들도 지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제 더욱더 나태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저희 후손들에게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말하자면 앞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독일어로 글리가우프, 우리말로 하면 행운을 갖고 위로 올라오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60년 전에 파독 광부들이 1000m 아래 뜨거운 막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로 나눈 인사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파독 근로자들이 부디 여생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또 우리 역시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인사이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